자, 이렇게 아주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북방에 있는 여진족 세력입니다. 아, 여진족도 있었네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명나라가 여러 가지 격변에 이제 휩싸이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가 전체적으로 흔들흔들 한단 말이죠. 결국 중앙 베이징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기회야말로 변경에 있는 유목세계에서는 새롭게 영웅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르하치고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여진족 세력이 커진 다음에 그들이 나라의 민족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부터 만주라고 부르자라고 하면서 만주족이라고 하는 만주의 민족이 새롭게 또 한편으로는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명나라를 완전히 무너질 때 북경으로 들어와서 세운 나라가 우리가 아는 청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만주족은 베이징에 이제 들어와서 명나라가 만들었던 모든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날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것만 가면 날로 먹은 건데 네. 만주족은 플러스 알파로 많이 조금 바꿔요. 오. 근데 안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 베이징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원명청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만주족이 사실 그때 수도를 바꿀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가 뭐가 편합니까? 전혀 안 편하죠. 한족의 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일단 선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만주족은 플러스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청나라는 대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만주족과 한족만의 나라가 아니다. 만주, 몽골, 한족.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민족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다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지금 현대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기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흥미로운 게 만족이 만들었던 데를 가보면 모든 거는 다 건축물은 명나라 때 있었던 거를 쓰는데요. 현판에 보면 하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열하일기가 갔던 그 승덕에 가보면 여정문이라고 써 있는 이제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몇 개 언어로 돼 있냐면 하문 플러스 4개 언어가 있습니다. 만주어를 비롯해서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까지 있어서 그 현판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언어를 하나하나 익히게 되면 뭘 느끼느냐? 청나라의 황제가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고 뭘 느끼게 했을까를 체감하게 됩니다. 바로 청나라는 다민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가 쓰는 말이 거기 써 있으면 나도 이 나라의 일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도 이름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면 지혜의 숲도 이왕이면 뭐 독일어, 영어, 중국어, 한문, 위구르어, 티베트어 뭐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보게. 다음 시간부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청나라를 하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너무 많은 황제가 있으니까 딱 3명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청나라를 뭐 제대로 만들었던 강희제, 홍정제, 권룡제라고 하는 3명의 황제입니다. 역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강희제 때입니다. 강희제는 1661년에서 1722년까지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자, 이 얼마나 중국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을까? 다 그 의심하고 했던 시기에 강희제가 제대로 청나라를 어마어마한 나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반대가 많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 중에 하나가 남쪽에 있는 3개의 번왕들이 일으켰던 반란이다 그래서 3번의 난이라고 불리는 반이 있습니다. 이 난을 당연히 잘 진압을 했고 또 다른 중요한 반란 세력이 바다로 도망가요. 이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대만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대만으로 돌아갔던 그 정시 세력이 우린 만주족이 싫어요. 그러고 막 반란 일으키니까 이것 봐라 하고선 군대를 파견해서 정시 세력을 포섭하고 대만을 정복합니다. 그때 이제 대만이 이제 본격 들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그때부터 청나라 행정구역으로 들어오게 돼서 지금의 대만이 중국과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희제는 이제 또 하나 한 것은 이제 바다를 정복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내가 명나라 때처럼 해금으로 완전히 막지 않겠다라고 하고 4개의 항구나 열어줍니다. 그게 유명한 상해, 영파, 하문, 광주의 4개에다가 해관이라고 할 만한 그런 항구를 열어줘요. 되게 놀라운 변화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강희제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북경과 북경을 이어주는 물자 유통로 뭐라 그랬죠? 대운하. 대운하에 제가 직접 배를 타고 남쪽으로 순행을 가는 여행을 가면서 예. 통치 지역을 점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몽골족도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복했잖아요. 운하도 만들었죠. 내려가질 않아요. 이러면서 남쪽에 가서 직접 한인들을 회유하면서 이른바 강남 세력이었던 한족과 새롭게 북경의 주인이 된 만주족, 그다음에 우익인 몽골, 이거를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제국 만들기를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죠. 직접 내려가야지 그래도 본인 세력이 좀 더 곤고해지는 거잖아요. 얼굴도 비춰주고 내가 새로 왔다 보여주는 거 아니었을까요? 식당도 사장님이 없으면은 잘 안 된대요. 사장님이 계속 있고 해야지 또 정말 아니 진짜 식당이 더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걸륭제 시기가 되면 이제 영토가 사실 중국의 거의 최대 영토로 확산이 돼서 지금의 중국보다 사실 더 큰 나라를 만들어요. 오. 이런 어쨌든 다민족 사회와 거대한 영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지도자들은 청을 다시 한번 부활하고 싶은 이제 그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청나라 역사를 다시 쓴다라고 하는 청사공정이라고 하는 역사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에 그럼 바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까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몇 개 항구를 열어줬냐면 4개. 네. 맞아요. 그 중에 이제 샹하이가 이때부터 사실은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걸륭제가 되면 서서히 뭐라 그럴까요? 그 너무 잘 나가는 너무 선진국의 함정 덫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오. 4개 항구 가운데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특별히 서양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는 제일 남쪽에 있는 광저우 하나만 열어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서양인들, 특히 유럽인들인 포르투갈, 스페인, 대표적인 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다 중국으로 오면 어디로밖에 못 가냐면 광저우. 광저우밖에 못 가는 거죠. 왜 광저우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유일하게 중국 간 거는 광저우이거든요. 딱 1박 2일로 거기만 갔다 왔는데. 역시 독일인이시군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왜 거기로 갔어요? 광주에서 북경 가기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멀죠. 바로 그겁니다. 네. 북경에서 제일 먼 항구가 바로 아하.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로 들어와서 북경까지 올 테면 와봐라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과 함께 예전에 유럽인이 와서 명나라 때 개발했던 도시가 하나 있어요. 마카오?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네, 마카오는 뭐가 유명하죠? 카지노 아닌가요? 맞아요, 카지노. 네. 근데 그 카지노, 그 마카오라고 하는 도시가 언제부터 개발이 되느냐? 바로 앞서 얘기했던 명나라 때 포르투갈이 와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해금 정책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카오라는 그 지역을 여러 가지 뇌물과 협박으로 땅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짱 받고 안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마카오가 나중에 중국으로 반환된 게 1999년에 반환되거든요. 홍콩이 반환된 게 1997년인데 네. 그 반환될 때까지 사실은 거기를 포르투갈이 지배하면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도시를 사실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 거기도 에그타르트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에그타르트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도 아니면 뭐가 아니에요. 완전히 막지 않아요. 오. 그러나 완전히 열지도 않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그 걸륭제 시기에 이제 한 가지 포인트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건 60년 동안 최전성기로 계속 올라가지 않고요. 어느 순간 꺾입니다. 근데 저는 1784년을 나름대로 변곡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784년에 황제가 남쪽으로 여행을 가는 대운하를 따라서 가는 순행을 가는 마지막 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제국의 힘, 그 제국을 제국답게 만들어주는 팽창력을 급속하게 내부적으로 만드는 보수화의 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점점 중국은 내부적으로 갔고요. 반면에 영국은 상호혁명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화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 열어 그러고 뚱뚱뚱 두들기죠.
그게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면 청이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뭔가 모를 두려움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평범한 가정보다 더 많은 재산에 대한 걱정을 하듯이 이 걸륭제 때가 되면 이 나라가 분명히 영원하진 않을 텐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영원히 만들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외부 세력을 수용하는 자세보다는 막는 자세로 나갔던 것이 패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저 부자 몸살이기였다는 거죠. 좀 되게 멍청한 질문 될 수도 있지만 이 운하가 지금 그대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오. 중국은 대운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갖다 실제로 뚫어냅니다. 운하를 통해서 남쪽의 양자강의 풍부한 물을 북경으로 옮기기도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대운하를 만리장성 대신 혹은 만리장성만큼의 중요한 역사적 상징물로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대표적인 상징 개념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차별, 단절, 소통 불가예요. 근데 운하는 뭐였습니까? 한류. 통합.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거죠. 네. 커넥티비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원명청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느냐? 저는 과거에만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북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거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중국은 어떻습니까? 수도는 베이징이죠. 네. 그때 중국의 베이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요? 해양 세력인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충돌로 갈 것이냐, 교류로 가서 연결의 개념이 될 것이냐. 즉,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큰 양대 세력이 부딪혔을 때 만리장성과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서로 교류를 끊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운하를 뚫어서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로 갈 것이냐. 그거를 이해하려면 원명청을 다시 봐야 하시고 이 강의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미래의 세계 정세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랍니다. 와.